인천의 일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한 평범한 가정. 유난히 맑은 봄날, 한서진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켰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유난히 파랬다. 그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딸 윤단의 웃음소리를 멀리서 들었다. 아이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유치원 교육 방송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은아, 아침 먹자. 네, 엄마. 다은은 5살이었다. 작고 여린 체구의 눈망울은 맑았고 늘 엄마의 옆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녀는 말이 빠른 편이었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다. 식탁에 앉은 다은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오늘은 삼촌 하나. 서진은 당황하지 않은 척 미소 지었다. 응,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왜? 보고 싶어. 다은은 고개를 작게 저었다. 아니, 그냥. 그 대답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서진의 가슴속에는 작게 파문이 일었다. 윤재호의 동생인 윤태현, 그러니까 다은이 말한 삼촌은 한 달에 몇 번쯤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곤 했다. 태현은 혼자 살았고 직장을 자주 옮기는 편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이었지만 서진은 늘 그와의 거리감을 유지해왔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넥타이를 풀며 집에 들어온 그는 서진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딸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다은이 오늘도 예뻤어. 응, 아빠 기다렸어.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다은은 식사 도중 자주 시계를 흘끔거리며 유난히 조용했다. 서진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은아, 삼촌이 오면 기분이 어때? 다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응, 몰라. 그냥 오면 조용히 있고 싶어. 재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었다. 애가 원래 조용한 스타일이잖아.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집안을 청소하다가 다은의 그림 공책을 발견했다. 공책 속에는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 장의 그림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에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다은이 작게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고 손에는 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서진은 그림을 들고 다은에게 물었다. 다은아, 이건 누구야? 다은은 그림을 보자마자 손으로 가리며 외쳤다. 그거 보지 마. 버려줘. 그 순간 서진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딸이 잠든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고 조심히 들어가 본 다은의 방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이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딸이 잠든 틈에 작은 녹음기를 방 구석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녹음기를 확인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삼촌, 하지 마세요. 무서워로. 엄마한테 말할 거라. 그럼 엄마가 널 싫어하게 될 거야. 엄마가 널 버릴지도 몰라.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태연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은 분명했다. 서진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날 밤 윤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녹음기를 그의 손에 건넸다. 아무 말 없이 재생된 소리에 그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 리 없어. 태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떠올렸다. 태연은 항상 어딘가 불안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모른 척해왔다. 가족이니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아이를 상처 입혔다. 그 밤, 세 식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한 바람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다은은 요즘 거울을 잘 보지 않았다. 원래는 머리핀을 꽂아주면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예쁜 척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거울 앞에 데려가면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그 변화가 사소하지 않다고 느꼈다. 다은아, 얘 거울 보기 싫어. 그냥 싫어. 예쁜 얼굴 보고 싶은 날도 있잖아. 난 예쁘지 않아.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동자는 어딘가 멍했다. 서진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나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녀는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다. 다은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얘 그런 생각했어. 그냥 누가 그랬어. 누가. 서진의 뒷머리가 서늘해졌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은이 수업 중 갑자기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다른 아이가 다가가자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소와 너무 다르거든요. 아이가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진은 유치원에서 돌아온 다은을 안고 조용히 물었다. 다은아, 혹시 누가 너한테 무서운 일 시켰니? 아니, 엄마한테 말해도 괜찮아. 무조건 다은이 편이야. 그럼 엄마, 화낼 거라. 그 한마디에 서진의 마음이 무너졌다. 아이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이에게 엄마도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심어놓았다. 서진은 고민 끝에 다은이 자는 사이 그녀의 방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불 및 베개 및 서랍 장소까지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작고 낡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다은이 예전에 좋아하던 곰 인형이었다. 문제는 인형의 몸에 작게 낙서된 글씨였다. 비밀은 무덤까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글씨체는 어른의 것이었고 펜 자국은 깊게 눌려 있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주려다 말았다. 그는 아직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퇴근길에 일부러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듯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 역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진아,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면 어떡해? 태연이는 물론 이상한 점은 있지만 범죄자는 아니야. 그냥 조금 사회성이 부족할 뿐이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해.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너한테 확실한 증거는 아이가 죽어야 나오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내가 태연을 만나볼게.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다. 서진은 그를 붙잡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형으로서의 충성심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 재호가 떠난 후 서진은 다은을 데리고 동네 상담소에 갔다. 처음엔 아이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인형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인형이 다은이고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은 다은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엄마도 다은이 싫어하게 된대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동 정서학적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닙니다. 분명한 외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 아이는 상상으로 이런 설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진은 상담소 밖으로 나와 다은을 안았다. 가로수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따뜻한 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다. 그날 밤, 재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재호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서진은 처음엔 단순히 태연과 말다툼이 있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 남성의 일시적인 연락 두절로는 바로 수사가 어려웠다. 태연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원룸을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은 최근 일주일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루는 그런 어른들의 혼란과는 상관없이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방 안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었고 밥도 절반 이상 남겼다. 인형들과 속삭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은 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삼촌은 다시야. 무서워. 아니, 그냥 와서 엄마 보면 좋겠어. 그 말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말투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다은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인천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신분증 확인 결과 윤재호였다. 구조 당시 그는 작은 방 안에 쓰러져 있었고 방 안은 가스 냄새로 가득 찼다고 했다.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서진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가스 흡입에 의한 경미한 중독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살 시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누군가가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스를 흘려보낸 정황이 있었다. 윤태연 씨는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만 실종된 상태고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진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아동 성범죄 유심 신고를 접수했다. 증거로 녹음 파일과 아이의 인형 낙서, 상담소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태연의 소재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직장의 동료, 친구, 심지어 그가 다니던 헬스장에서도 모두 요즘 본 적 없다고만 했다. 그의 원룸에서는 노트북과 일부 짐들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계획적으로 도주한 듯한 정황이었다. 서진은 문득 오래전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10년 전 그녀와 재호가 막 결혼하고 첫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날 태연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일찍 찾아왔고 서진은 사오를 마친 뒤 수건만 두른 채 방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그때 누군가 문틈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눈길을 느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지만 복도 끝에 서 있는 태연과 마주쳤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이랑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때 서진은 불쾌했지만 그것을 재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결혼 초 시댁과의 갈등이 두려웠고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태연은 선을 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재호가 의식을 되찾았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당신 기억나. 결혼 초에 내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던 거. 재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게 태연이었어. 그때도 이미 이상했어. 난 그냥 문제 만들기 싫어서 참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 다은이가 이 지경이 됐어. 재호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서진은 남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서로의 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죄책감이 고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운은 그날 밤 다시 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엄마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다. 은재호는 퇴원한 후 말수가 줄었다. 병실에서 깨어난 이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딸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침묵은 죄책감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서진은 그런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무기력함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다. 이대로 괜찮을까? 우린 뭘 더 할 수 있을까? 태연은 어디로 갔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서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었다. 윤태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통장 인출 내역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었다. 수사는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아직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수배조차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서진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결국 결단을 내렸다. 다운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임시 피신하기로 한 것이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은 조용하고 외진 곳이라 당분간의 피난처로 적합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라. 에이, 태연이 나타날 수도 있어. 경찰보다 당신이 먼저 눈치채야 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재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그런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자격을 묻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해야 할 일을 하자. 서진은 이른 새벽에 다운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차 안에서 다운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린아이라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표정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다운이 입을 열었다. 엄마, 삼촌은 감옥 가. 그럴 거야. 그럼 다운이도 감옥 가. 얘 그런 생각을 해. 다운이가 말 안 했으니까. 서진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운이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절대 아무도 다운이를 아프게 못해. 친정집에 도착한 후 다운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골의 맑은 공기와 넓은 마당은 아이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친할머니의 따뜻한 품도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편 인천에 남아있던 재호는 태연을 찾아 나섰다. 그는 과거 태연과 함께 다녔던 학교, 학원,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재호는 우연히 태연이 자주 가던 폐업한 인터넷 카페 건물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카페는 1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곳의 뒷골목에는 아직 CCTV가 있었다. 재호는 인근 슈퍼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부탁해 CCTV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서 태연과 비슷한 남성이 야심한 밤에 큰 배낭을 들고 지나가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고 경찰은 해당 지역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폐건물, 고시원, 장기투숙 모텔 등을 수색했지만 태연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호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거실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사라져 있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는 온몸이 굳었다. 태연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더군다나 경찰이 감시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실로 달려가 보았지만 다은의 방은 그대로였고 집안에 다른 이상은 없었다. 재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다. 그날 새벽 3시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은 재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다. 태연은 지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가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걸 끝낼게. 그의 목소리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동생을 감싸지도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 재호는 그날 밤 이후 태연이 자주 가던 산책로 근처에서 라령을 하듯 머물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동생이 그곳에 나타날까 싶어서였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작은 랜턴 하나에 의지해 혼자 어둠 속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던 이른 새벽, 그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고 낮게 깔린 발소리. 그리고 그 익숙한 그림자. 재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림자. 재호는 몸을 낮추며 조심스레 숨을 죽였다. 모자를 포눌러 쓴 남성은 허름한 후드티에 배낭을 메고 있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재호는 그의 걸음걸이와 체형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은태연이었다. 순간적으로 재호는 튀어나가 붙잡을 생각을 했지만 곧 멈췄다. 지금 이대로 움직였다가는 태연이 또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태연의 현재 동선을 알렸다. 지금 태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혼자 있고 무기를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재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태연을 미행했다. 태연은 산책로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공공 화장실 근처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재호가 따라갔을 땐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떨어진 가족사진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다은과 서진,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액자는 깨져 있었고 유리에 금이 가 있었다. 그 순간 재호는 무언가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진과 다은, 위험해.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친정집은 시골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전파가 악한 지역도 많았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재호는 다시 경찰에 연락했고 태연이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동시에 서진의 친정집 주소를 경찰에 공유하고 긴급보호 요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다은이 골혈로 쓰러졌고 마을 보건소에서 응급진료 후 가까운 시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진은 병원에 딸을 입원시키고 간호를 하며 그 사실을 재호에게 알릴 틈조차 없었다. 태연이 나타날 것이라는 불안은 여전했지만 아이의 생명이 먼저였다. 다은은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고열에 시달렸다. 서진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곁에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러나 그녀도 모르게 문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했다. 복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어째서인지 병실 문이 꼭 잠기지 않는 것만 같았다. 새벽 2시를 넘기자 병원 복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들도 휴게실에 들어가 있었고 불 꺼진 병동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 규칙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끌리는 듯한 발소리. 서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찰나의 정적 후 문이 열리지 않자 누군가 강하게 당겼다. 병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 손잡이가 흔들렸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침대 앞으로 몸을 날려 다은을 감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렀고 동시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다은아, 삼촌이야. 잠깐만 보자. 금방 갈 거야. 아무도 모르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쁜 짓 아니야. 그냥 다은이가 무슨 말 했는지 확인만 하려고. 문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이번엔 도구로 강제로 문을 열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철이 휘는 소리. 서진은 다은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그만해. 나가. 경찰 불렀어.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다. 곧이어 병실문 앞에서 고성과 함께 거친 몸싸움 소리가 들렸고 서진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분 후 경찰과 병원 보안요원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연은 복도 바닥에 제압된 채 엎드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공구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미친 듯한 중얼거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애가 먼저 날 이상하게 만들었어. 경찰은 그를 곧바로 연행했고 사건 현장은 사진 촬영과 증거 수집을 위해 통제되었다. 다은은 고럴 속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엄마의 품 안에 있었다. 서진은 아이를 꼭 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그날 밤 병원 전체는 침묵 속에 휩싸였다. 한 여자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러나 서진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윤태현이 경찰에 연행된 다음 날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병실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 같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다은은 고열에서 벗어나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고 서진은 밤낮 없이 아이 곁을 지켰다. 아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말은 뜻밖이었다. 삼촌, 감옥 갔어.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다은이 곁에 오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다은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그 눈빛은 5살짜리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어두웠다. 며칠 후 상담 심리사가 병실을 찾았다.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별 상담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된 초기 면담이었다. 서진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상담사는 작은 테이블에 다은을 앉히고 말없이 색연필과 종이를 꺼냈다. 다은아,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까? 아무거나 좋아. 기억나는 거나 꿈꾼 거, 기분 같은 거. 다은은 잠시 멍하니 색연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파란색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종이에 하늘을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집을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2명의 사람을 그렸다. 하나는 크고 검은색으로 칠해졌고 다른 하나는 작고 연분홍색이었다. 이건 누구야? 이건 나고 이건 삼촌. 삼촌이랑 뭐 했어? 다은은 연필을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긴 침묵 끝에 아이는 입을 열었다. 삼촌이 나한테 이상한 거 했어. 싫다고 했는데 계속했어. 그 말에 상담사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을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한 채 물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은이가 말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없을 때 삼촌이 방에 들어왔어. 문 잠그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 옷을.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말하면 엄마가 나 싫어할까봐, 나쁜 아이라고 생각할까봐. 상담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은아, 그건 전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면담이 끝난 후 상담사는 서진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서진은 듣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목이 조려왔고 가슴은 미어졌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기록해서 보호자와 경찰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뇌상도 매우 깊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너질 듯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껏 억눌러왔던 죄책감, 분노, 공포,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자책했다.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는지, 한 번이라도 단호하게 태연과의 접촉을 막지 않았는지. 그날 밤 병실에서 서진은 잠든 다은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작고 여린 손, 상처투성이의 마음, 그리고 이제 겨루 입을 뗀 진실. 서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재울었다. 그는 무거운 얼굴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진 옆에 앉았다. 들었어. 아이 말? 상담사가 정리한 보고서 받았어. 당신, 괜찮아. 재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잖아. 그런데 내 동생이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몰라. 우리 둘 다 외면했어. 두 사람은 병실 한켠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다은을 바라보았다. 이 조그만 생명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견뎌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로소 부서진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던 때부터 서진은 늘 마음 한가운데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기분이었다. 다은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어미로서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아이는 치료를 시작했고 상담 시간마다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서진이 느끼는 고통은 아이의 고통과 다르면서도 어쩌면 더 깊었다. 그날 오후 상담사가 서진을 불렀다. 다은이 오늘 말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오늘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상담사는 조용히 메모를 펼쳤다. 삼촌이 방에 들어올 때 항상 한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모를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너보다 나를 더 믿을 거야. 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은이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 작은 몸으로 비밀을 안고 있었는지, 고통은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온 서진은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래 묵혀두었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신혼 줄었다. 태연이 종종 집에 들렀다. 어느 날 서진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소름, 등줄기로 흐르는 차가운 감각.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 태연이 서 있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형이랑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때 서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결혼 줄었다. 시댁과의 관계가 예민할 때였다.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될까 두려웠다. 그 침묵은 오랜 시간이 지나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병동 로비로 내려갔다. 재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서진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이 입을 열었다. 나 당신한테 말한 적 없었던 일이 있어. 재호는 고개를 돌렸다. 결혼 초에 태연이 나를 훔쳐본 적이 있어. 문틈 사이로. 난 그때부터 불편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어.
제호의 얼굴이 굳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할까 봐, 시댁 식구들과 거리감 생길까 봐, 그리고 나는 믿고 싶었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도 죄책감이 가득했다. 우리 둘 다 봤지만 모른 척했어. 응,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아이에게 돌아왔어. 말을 마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다. 그 고백은 서로에게 칼날과도 같았다. 서로를 탓하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부터는 절대 침묵하지 않아야 해. 서진이 말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늦게 간호사가 병실을 살폈다. 다은은 잠든 채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서진은 가슴이 저려왔다. 새벽에 살짝 깬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도 돼. 서진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엄마가 말할게. 숨기지 않을 거야. 다은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아니, 평생, 절대. 그 작은 대화는 두 사람을 다시 이어붙였다. 부서진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것처럼 아침이 밝아올 무렵 병실 창가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진짜 비극은 태현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선택해온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한 아이의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그 어둠을 밀어내야 했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개월 후, 윤태현의 첫 공판이 열렸다. 긴 수사와 정신감정, 증거 정리가 끝난 후에야 법정은 그를 정식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죄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 당일, 법정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몇몇 언론과 서진, 그리고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다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녀는 법정에 설 필요가 없었고, 서진은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이의 권리라고 믿었다. 태연은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이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깊이 팬 다크서클, 그리고 무표정한 눈동자. 그는 서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오직 판사와 검사만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검사는 첫 진술에서 녹음 파일, 상담사 기록, 피해자의 진술, 병원 기록 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태현의 변호인이 피고의 정신병력과 과거,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피고는 아동기에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었고 9세 때 친척에게 성적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런 보호도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법정은 잠시 술렁였다. 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태연이 어릴 적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그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릴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자니까라는 이유로. 그는 피해자로 남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상처가 비뚤어진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재호는 방청석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형으로서 알지 못했던 동생의 과거가 이제야 겨우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검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그 어떤 과거도 현재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갇혀 살아온 것은 다운이었습니다. 피고의 상처는 동정받을 수 있지만 그의 죄는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영상이 상영되었다. 아리가 심리상담 중 그린 그림과 조심스레 말하던 녹취 일부가 재판에 제출되었다. 삼촌은 무서웠어요.
말하면 엄마가 날 버릴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그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태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허락을 구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예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주변에서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대학교 때도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에게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땐 들키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도 날 막지 않았어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죄를 덮어주지 말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린 조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나를 믿어준 존재였어요. 그래서 더 나빴어요. 나도 그걸 알아요. 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혐오, 그리고 슬픔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가 피해자였을지라도 지금 이 법정에선 가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재판이 끝난 후 서진과 재호는 조용히 법원을 나섰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몇몇은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떤 처벌을 원하시나요? 가해자의 어린 시절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단지 우리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아이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재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다은과 함께 침대에 누웠다. 아이는 자장가를 틀어달라고 했다. 오랜만에 듣는 누구였다. 서진은 조용히 음악을 틀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다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서진은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차갑지만 어디선가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는 듯한 바람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잿빛 나뭇가지에 런초록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병동 복도에도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다은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입원 치료를 마친 후 다은은 서진과 함께 요래 상담을 주 2회씩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수가 적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매번 상담실로 들어갔고 상담이 끝난 후엔 꼭 구몬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 들렀다. 평범한 일상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엄마, 오늘은 초코 우유 말고 딸기 우유 마실래? 그래, 딸기 우유로 하자. 다은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고 말끝에 작게 미소 지었던 날 서진은 그 짧은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던 그 오후, 봄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한편 재호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회사를 마치고 퇴근길에 심리상담소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가해자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였는데 내 동생에게서도. 그 죄책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아이의 회복을 방해하게 놔두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아버지의 미안함보다 따뜻함이 더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에 재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다은이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 옆에 앉아 있었고
다은은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다은은 조용히 책을 덮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재호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은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딸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더 많이 지켜줄게. 다시는 다은이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위로하듯이. 몇 주 후, 다은은 유치원에 다시 복귀했다. 처음엔 하루에 1시간씩만,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갔다. 담임교사와 전문 상담사가 함께 관찰하며 적응을 도왔다. 친구들과의 놀이에도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다은이가 오늘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서진은 그날 밤 다은이 잠든 얼굴을 보며 몰래 울었다. 아이는 강했고 회복하고 있었다. 가족은 작게나마 다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셋이 나란히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뉴스에서 어두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채널을 바꾸었고 불필요한 자극을 멀리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여전히 어려웠다. 다은이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특정 단어나 장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서진과 재호는 한밤중에 함께 거실에 앉아 침묵으로 서로를 부려잡았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아질까? 응,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셋이니까. 같이 걸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날 다은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엄마에게 건넸다. 핑크색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해가 떠 있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다은, 양옆은 엄마와 아빠. 모두 웃고 있었다. 이건 뭐라? 우리 가족이야. 다시 웃는 가족. 서진은 그 그림을 품에 꼭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작은 그림 한 장이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 더 큰 희망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사건이 터진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기록이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그리고 작은 희망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상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다. 새벽이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서진은 창을 열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처음으로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다은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가져왔다.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상자였다. 서진은 아이가 만든 수공예품일 거라 생각하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겉면에는 귀엽게 삐뚤빼뚤 적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서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은이 작게 말했다. 이건 숙제로 쓴 거야. 선생님이 내일의 나에게 편지 쓰기 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 엄마랑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 편지를 꺼내 펼친 서진은 아이와 함께 조용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안녕, 내일의 나에게. 나 지금은 6살이야. 아직 글씨도 잘 못 쓰고 자주 울고 가끔 무서운 꿈도 꿔. 근데 오늘은 웃었어. 친구랑 놀다가 진짜 재밌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옛날엔 무서운 일이 있었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숨겼어.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말해도 엄마랑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걸 아니까.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어 줬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줬어. 따뜻한 손으로 머리 쓰다듬어주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줬어. 그래서 엄마한테 고마워. 아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나는 아빠가 안아줄 때 제일 포근해. 아빠는 웃을 때 진짜 좋아 보여. 나 아빠 웃는 얼굴 자주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무서운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니까. 내일의 나라. 혹시 또 슬픈 일이 생기면 오늘의 나를 기억해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울어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꼭 믿어도 된다는 걸. 사랑해. 내일의 나. 사랑해. 엄마 아빠. 오늘의 다운이가. 편지가 끝났을 때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한동안 말없이 다운을 끌어안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재호는 그 편지를 벽에 붙여두었다. 거실 한쪽,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가족 셋인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 그 글은 단지 아이의 숙제가 아니라 세 사람의 새 출발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상담사와의 마지막 면담을 마쳤다. 공식적인 치료는 끝났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였다. 상담사는 말했다. 이제 다운이는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회복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사실 저도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 셋은 작은 피크닉을 나갔다. 근처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다운은 풀밭을 뛰어다녔고 재호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서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생존을 의미하지 않았다. 상처를 견뎌냈고 서로를 이해했고 무엇보다 용서를 배웠다는 뜻이었다. 해가 지고 공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다은이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우리 매일 이렇게 놀러 오면 안 돼. 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오자. 약속이야. 약속.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옛날 가족 앨범을 꺼냈다. 어떤 사진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진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셋은 진짜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래 걸려 얻어낸 평화였다. 마지막 문장.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함께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아픔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으로 끝날 수 있다.